오랜 기간 우주 개척을 갈망해온 인류. 광활한 인프라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지속한 지 반세기가 넘은 지금 우주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기존에는 국가가 우주 개발을 주도하던 올드 스페이스 시대였다면 최근에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로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하늘을 지키고 우주까지 뻗어갈 길이 열린 것.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우주로 향하는 길이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올해 이제 완전 폐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좀 열렸죠. 이제 우리가 우리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우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열었다.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은 어디까지 왔을까? 눈앞으로 다가온 세계 7대 우주 강국의 문턱. 뜨거운 우주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운명의 문을 열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지난 21일 시험 발사체 발사 성공 3년 만에 완전체의 모습을 드러낸 누리호. 한국형 발사체가 우주를 향해 위용을 드러내는 날이었습니다. 전체 시스템이 조립된 상황에서 발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같이 일하시는 조장님은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우리가 한 10년 정도 연구 개발했는데 요거를 한 20분 안에 성과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긴장되고 다들 긴장되겠습니까? 지난 12년 동안 300여 개의 국내 기업이 참여해 발사대부터 조그만 부품까지 순수 우리 기술로 제작한 발사체. 설계부터 연구와 시험,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실패까지 연구진들이 힘을 모아 노력한 끝에 누리호를 발사대 앞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자, 먼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뒤에 100%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가 이제 발사 시각을 20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떨리는 마음으로 발사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리호에 탑재된 위성 항법 장치를 개발한 연구원들. 그냥 올라가면 저 밑에 화염이 밑에 있는 거를 훼손을 하니까 끼워가지고 이렇게 잘 옆으로 쏘게 한 다음에 올라갈 때 꺾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기술을 써요. 설립 이후 줄곧 발사체 제작에 참여해왔지만 발사 순간마다 긴장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로로 치면은 네 번째고요. 이게 나로까지 합치면 누리호로는 첫 번째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시험이나 이제 제작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희 장비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이번 발사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품 하나도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선정되는 발사체의 제작 과정. 그동안의 수고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발사까지 비밀이라 저만 알고 있어요. 저마다 발사 35초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노심초사하며 기다려왔던 순간. 시민분들께서도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5, 4. 연구원들의 오랜 염원과 땀방울. 국민들의 꿈을 실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광활한 우주를 향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굉음을 내며 이륙 성공을 알리는 누리호. 우선 제가 직접 설계하고 만든 이 제품이 이제 누리호에 실려서 이제 날아가고 있는데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들고요. 친구들도 뭐 계속 연락은 오고 있고요. 이제 굉장히 기분은 좋습니다. 가슴 벅차고 더 애사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항우연 분들이 고생을 더 하셨겠지만 저희들도 누리호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좀 연속적으로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9년 전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성 항법 방산 기업으로 지정되었던 업체. 이들이 개발한 위성 항법 수신기는 센서를 통해
누리호의 위치와 속도를 계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4개의 안테나와 위성 수신기로 이루어져 있는 위성 항법 장치. 발사체에 사용되는 수신기는 초당 수 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를 견뎌야 하고 수백 킬로미터 이상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안테나 패턴을 측정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안테나의 수신 감도라든지 이득값을 측정해서 수신기에서 얼만큼 수신할 수 있는지 레벨을 측정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끊임없이 시험해야 하는데요. 누리호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2년, 그동안 항공우주 산업의 불모지에서 500여 명의 연구진들이 모여 독자적인 기술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발사 당일, 연구진들은 부품 중 단 하나라도 고장이 나거나 오류가 발생해 실패로 이어질까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로 실패 때 1년, 2년 하고 또 뭐 2년 기다리고 그때 굉장히 긴장하고 악몽도 꾸고 뭐 그런 연속이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나로 같은 일이 생기면은 굉장히 또 얼마나 무서울까, 부담이 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전체 시스템이 조립된 상황에서 발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통상 그 우주 발사체가 첫 발사에서 성공률이 30%죠. 해외 발사체의 경우를 보면 이륙 도중에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엔진 문제라든가 비행 도중에 제어 시스템 오류로 인해 가지고 폭발하는 경우 있는데 저희 한국형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 없이 제대로 올라왔거든요. 1단부터 3단 로켓의 분리와 페어링 제거도 성공했습니다. 아쉽게도 탑재된 위성 모사체는 궤도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5월 달에는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하면 꼭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300톤급 엔진이 불꽃을 내뿜으며 하늘로 올라갑니다. 발사 2분 뒤 누리호 1단 분리에 성공. 2단 엔진이 활약을 하며 주의 역할을 하고 위성의 덮개가 분리될 시점 3단 엔진이 예정보다 일찍 꺼져 추진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 아쉽게도 마지막 3단 엔진이 예정보다 빨리 꺼져 위성 모사체를 목표 궤도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확인했고 절반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는 다 가고 위성 분리 시점의 속도가 못 났지만은 1단 검증되고 2단 검증되고 3단 뭐 분리까지 검증이 돼서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거는 저희가 1%는 고치면 되니까 굉장히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국에서 만든 발사체를 이용해서 자국에서 만든 위성을 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 이제 부러워하지 말자. 외국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우주 발사체는 기술 이전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그런 분야입니다. 그만큼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선진 그 기술보유국에서 기술 개발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 전 과정을 국내에서 약 300여 개의 산업체들이 참여해서 10여 년 동안 노력을 해서 엔진을 비롯한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개발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우주를 향해 시동을 거는 사이 우주 강국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구에서 우주선으로 최소 몇 달 걸리는 화성. 먼저 미국과 구소련이 화성에 우주선을 착륙시킨 이후 유럽연합과 인도, 아랍에미리트의 궤도선이 무사히 화성 주변에 안착했습니다. 올 5월에는 중국의 탐사선 텐원 1호가 화성의 유토피아 평원에 착륙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지구 주변의 상황은 어떨까요? 미국 1327개, 러시아 169개, 중국이 363개를 띄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위성 16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편 세계의 갑부들은 우주 관광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활지로에서 힘차게 날아오른 영국 버진 갤럭틱의 우주 비행선 유니티. 상공에서 모선과 성공적으로 분리합니다. 3,
세계 첫 우주 비행의 순간, 역사적인 순간의 주인공들은 4분간 무중력을 체험하고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민간 우주관광 시범 비행의 첫 주인공은 칠순을 넘긴 영국의 억만장자 버진 갤럭틱 창업자 리처드 브랜슨과 조종사를 포함한 6명. The child with a dream, looking up to the stars. Now I'm an adult in a spaceship with lots of other wonderful adults looking down to our beautiful, beautiful Earth. 버진 갤럭틱은 내년 출발을 목표로 한 탑승권을 이미 600여 명에게 1인당 25만 달러, 약 2억 8천만 원에 예약 판매했는데 앞으로 10년 이내 4만 달러, 4,500만 원까지 비용을 낮춰 우주 여행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입니다. Make space more accessible to all, and we want to turn the next generation of dreamers into the astronauts of today and tomorrow. 9일 후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가 최고령 탑승객과 지원소 탑승객을 태우고 우주로 향했습니다. 역대 우주 관광 발사체 중 가장 큰 창문. 지구의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었겠죠. 고도 100km 이상을 올라간 캡슐은 11분간 우주 비행을 마치고 안전하게 지상에 도착했는데요. The most profound piece of it for me was looking out at the Earth and looking at the Earth's atmosphere. Every astronaut, everybody who's been up into space, they say this, that it changes them, and they look at it and they're kind of amazed and awestruck by the Earth and its beauty, but also by its fragility. And I can vouch for that. When I look out, when we're sitting in this room and when we're driving our cars and we're moving around the planet in our normal ways, the atmosphere is so gigantic. We're these tiny little things, and the planet, the atmosphere is so big. But when you get up above it, what you see is it's actually incredibly thin. It's this tiny little fragile thing. 이들의 질세라 2달 뒤 스페이스X의 수장 일론 머스크는 사상 최초로 민간인 4명만 탑승한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3박 4일간의 지구 궤도 탐험을 마치고 무사히 플로리다 바다에 도착한 탑승객들. 우주를 관찰하고 여유롭게 우쿨렐레를 연주하는 등 진정한 여행을 즐겼다는데요. 그동안 우주선은 국제 우주 정거장보다 더 높은 궤도에서 지구 주위를 1시간 반마다 한 바퀴씩 선회했습니다. 전문 비행사 없이 최초로 민간 우주 관광을 성공시킨 일론 머스크. 2년 후에는 달 여행에 도전할 예정이랍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우주 관광에 집중하는 걸까요? 우주 관광, 우주 여행뿐만 아니라 우주 비즈니스라고 하죠. 장기적으로는 뭐 우주에서 자원을 채굴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공상과학 소설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거는 위험도가 높고 이제 투자 손실에 대한, 그리고 단기에 회수를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나 여러 가지 우주 비즈니스 중에서 그나마 단기에 투자를 회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마 관광일 겁니다. 과거 정부 주도의 폐쇄적인 시장에서 민간 주도의 개방형 형태로 변화하는 우주 시장.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뉴스페이스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57년에 이제 그 인류 최초의 그 인공위성을 이제 러시아에서 스푸트닉을 발사했고, 이어서 58년에 이제 미국이 발사해서 이제 일단은 우주 개발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국가의 많은 예산과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정부의 주도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우주 계획이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굉장히 막대한 출혈, 막대한 예산 투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발전하는데 한계가 좀 뭐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게 민간 주도의 우주입니다. 그래서 우주 경제라는 스페이스 이코노미라는 새로운 이제 용어도 생겼고, 그 얘기는 이제 기존에 어떤 정부 주도의 많은 국민이 세금이 들어가는 거를 하나의 경제의 축으로 가져와서 우주가 스스로 경제를 이루는 거죠. 세계 우주 산업 규모는 약 456조가량, 이 중 민간 자본은 80%를 차지하는데요. 2024년에는
3배 가까이 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나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또는 초고속 통신 이러한 부분들과의 연계가 되었을 때 굉장히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을 하게 되면 경제도 살릴 수 있고 국가 안보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익 때문에 일반 업체들이 이 산업화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기회의 땅을 향해 고개를 든 민간 기업, 국내 기업들은 4차 산업의 기술을 항공우주 산업에 접목시켜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공우주와 4차 산업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지구 밖으로서 올린 인공위성은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하고 위치를 알려주는 GPS를 통해 항공기와 자동차, 선박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4차 산업 기술과 밀접한 항공우주 시장 때문에 민간 기업에선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궤도나 또 사용되는 통신을 위한 주파수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한정된 자원이거든요. 공간 자체의 점유요 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 전파라든지 궤도라든지 그런 부분들. 이 미래의 기술 패권이 이제 우주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일상에 접하는 모든 정보들은 다 우주에서 오는 게 뭐 기상 정보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탄소 중립하지만 기후 변화 이런 모든 정보를 다 어디서 옵니까? 우리 우주로 나가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정보화 시대 또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우주로 나가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실현 가능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무형의 가치들이 무궁무진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항공우주 시장의 경쟁에 뛰어든 작은 민간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독자적인 기술 개발로 관심을 받는 기업이 있습니다. 유인 무인 항공기와 보조 장치를 개발하는 항공우주 기업. 도심 항공교통, 즉 UAM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객들의 문의가 많아지자 공장 가동을 멈추고 제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내 최초로 민간에서 개발한 경량 항공기는 대량 생산, 판매까지 가능해지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국내 최초 민간 개발 양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국가, 정부 연구개발 과제로 시작해서 양산 단계까지 실용까지 하기에는 저희가 최초라고 이렇게 감히 주장하고 있고요. 자동차보다 10배 많은 부품이 들어가고 15배 많은 기술이 추가되는 항공기. 개발부터 제작 시험 평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체계조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쉬운 일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많은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고 좋은 인력들이 와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험은 좀 일천했지만 지금 한번 그 K랩 100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 그리고 사람을 태워보고 시험 비행을 해보고 인증을 받는 단계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4년여에 걸쳐서 개발을 격려함으로 인해서 그런 역량을 축적해서 향후 열려지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그런 소중한 자산들이 쌓였다고 그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시청자분들이 필요하다고 쓸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 지금 저 양산 1호기는 그 카이스트에서 국가 사업 목적을 위해서 일단 양산 1호기는 출고를 2019년도 12월에 1호기가 출고가 됐고요. 2호기는 중국에 판매돼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문의 주고 있어서 뭐 대기 손님이 많다 이러면 조금 뭐 좀 과장이긴 하지만 문의는 꾸준히 해주시고 있습니다. 유인 항공기 기술을 바탕으로 무인 항공 기술과 도시명 항공교통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 기업. 무인기 플랫폼과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시험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발사형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공기의 탑재를 위해서는 날개가 접혀져 있거나 수납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발사형 뒤쪽에 있는 모델처럼 안쪽에 수납이 되어 있다가 발사관이 이탈될 때 날개가 펴지기도 하고요. 소형 무인기 컨셉트를 적용한 발사형 무인기는 유인 무기와 연동해 운영할 수 있도록 유무인 복합 운영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항공 우주 산업이라는 거는 거대한 장치 산업이라고 봐도 진배에 없습니다. 실제로 날아다니는 거는 비행기고 우주에 떠다니는 건 위성일 수 있지만 그 밑에 다양한 시험 장비와 발사대 그런 걸 테스트하는 장비. 실제로 저희 K랩 100을 만들면서도 저것을 어디서 보내서 테스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충격 시험을 한다거나 인장 시험 그리고 다양한 구조 시험들을 할 때 저희가 직접 그런 장비를 만들거든요.
독자적인 항공우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제작부터 출고까지 끊임없는 실패와 시험을 반복했습니다. 직접 발로 뛰고 부딪히며 쌓아온 새로운 기술. 이들의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더는 과학만의 영역이 아니라 각국의 안보와 민간 시장의 영역이 되고 있는 우주. 그렇다면 위성과 발사체를 꾸준히 개발해온 우리나라 항공우주 산업의 위치는 어떨까요? 먼저 국내 위성의 역사를 돌아보면 1992년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고 현재까지 25개의 위성을 띄웠는데요. 2002년에는 국내 첫 액체 추진 로켓 발사에 성공했고 이 경험을 토대로 나라호 엔진 개발에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라호는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는 임무를 수행한 최초의 발사체였는데요. 두 번째 발사 시도에서 안타깝게 비행 중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3년 뒤 발사에 성공, 무사히 위성을 정상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국내 기술로 개발된 액체 로켓 누리호는 2018년 11월 시험 발사체 발사에 성공하며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누리호 1차 발사에서 모든 비행 절차가 성공적으로 완료됐지만 로켓에 실렸던 위성 모사체가 목표 궤도에 안착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내년에 예정된 누리호 발사에 대한 성공 가능성은 커졌고 7대 강국의 진입 문턱은 낮아졌습니다. 지난 5월에는 세계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에 10번째로 가입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달 탐사 계획도 미국이 이제 깃발을 들고 주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회원국들을 일종의 이제 공동으로 같이 이제 하는 어떤 거대한 국제협력 프로젝트로 설계가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 이제 이런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지 못하면 나중에 국제사회에서 또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쉽게 들어가기가 어렵고 발언권을 얻기가 좀 힘들거든요. 우주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국내 항공 산업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성통신 기술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켰고 항공우주 산업의 새로운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항공우주 기술,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수준으로 따지자면 현재는 이제 선진국 수준을 100이라고 하면 아직 100이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항공산업은 90 이상 그리고 우주산업은 현재 80 이상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산업도 조만간에 90 이상 항공산업 정도의 수준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미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룬 성과 덕분인데요.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대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의 배경은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주 국방을 위해 힘썼던 전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우리보다 높은 군사력을 보유했던 북한을 경계하며 국방력을 높이기 위해 큰 노력을 했는데요. 그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뭔가 자주 국방에 대한 어떤 그런 필요성을 갖고서 70년대 초반부터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고 백곰 미사일을 이제 개발을 지시를 했던 거죠. 미국의 이제 나이키 허큘리스라는 미사일을 그 외형을 본따서 우리가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자들이 이제 유도 장치도 만들고 해서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개발에 성공을 했고 그거를 결과를 보고 나서 미국이 사실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 당시 미국 문건들을 좀 보면은. 그래서 이제 사거리 제한을 이제 뒤늦게 건 것이죠. 1979년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을 받는 조건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협약을 맺은 대한민국. 핵심 내용은 탄두의 중량은 500kg 이하로 미사일 사거리는 180km 이내로 제한하고 민간용 우주 발사체는 액체 연료만 허용했습니다. 이후 정부에서 노력한 끝에 2012년에는 탄두 사거리가 늘어났고 5년 뒤엔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2년 만에 국방 주권의 족쇄를 풀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체의 민간 우주 개발에 대한 어떤 역량도 굉장히 높아졌고 실질적으로 그 사거리를 제한한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우리가 역량이 훨씬 뛰어넘는 것들은 이제 거의 공공연하게 됐는데 그게 실효적으로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주로 갔던 기술들은 다 미사일 기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대기권을 넘어가다가 우주로 가서 이제 발전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사일 지침이 딱 잡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어떤 그런 기술을 스스로 확보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미사일 지침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는 우리 기술을 가지고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우주를 많이 하긴 했는데 이제 그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주요 부품들은 외국에서 많이 가져왔던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기반이 좀 덜 돼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우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열었다. 그게 사실 미사일 지침 종료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는 고체 연료 제한 규정을 해제하면서 민간 기업에서 또 다른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고체 연료를 쓰는 발사체는 액체 연료 기반 발사체처럼 연료를 주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적게 들고 안정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구조가 단순하고 비용적인 부담이 적은 고체 연료. 이제 민간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발사체를 시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액체는 기술이 많이 복잡합니다. 근데 고체는 상대적으로 조금 단순한 면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고체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사일 지침 때문에 고체를 가지고 발사체를 만들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게 풀렸기 때문에 고체로 이제 우주 발사체 만드는 게 좀 쉬워졌어요. 그렇게 된다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만든 위성 부품을 그 고체 발사체에 얹어서 실어서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제 위성을 만들 때 해외에서 부품을 많이 가져와서 썼는데 많이 비싸죠. 많이 비싼데 국산화가 되면 기본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위성을 1개 올릴 걸 2개 올릴 수 있게 될 거고. 누리호에 일단 그 추력을 늘리기 위해서 부스터라는 것들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부스터 같은 경우는 고체 연료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고체 액체를 그 조합하는 형태의 발사체 개념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우리 이제 우주 발사체 능력도 획기적인 발전 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가 남긴 또 다른 가능성은 방산 기술을 우주 기술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군사 목적으로만 개발되어 온 고체 연료 기술을 우주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그동안 이제 나사가 이렇게 우주 개발을 했지만 실제로 거기에 이제 발사체를 쓴다든가 위성은 뭐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방산 기업들이 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은 그게 결국은 예전에 미사일 기술, 그다음 방산 기술로부터 우주 기술까지 기업들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던 거고 저희도 방산업체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은 방산업체가 많습니다. 많지만은 저희는 그 우주로 가는 제한 문제가 좀 걸려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우주로 가는 방법이 액체밖에 허용이 안 됐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만 가능했는데 지금 이제 고체도 되고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고체가 된다는 거는 이제 국방 우주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 방산 기술들, 그러니까 지상이나 육상이나 공중에서 쓰던 기술들이 우주로 확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방산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더 훨씬 많이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고체 발사체 기술과 액체 발사체 기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발사체 기술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통신위성의 경우는 초소형 위성 분야 기술 발전을 통해 저궤도 위성 통신이 가능하게끔 민간 분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주로 향하는 열쇠가 된 방산 기술. 그렇다면 우리의 방산 기술력은 어느 정도일까? 합동 상륙 작전이 펼쳐진 경북 포항 영일만 해. KAV가 내뿜는 핵생연막 또한 상륙 전력의 생존성을 향상시킵니다. 거침없이 돌격하고 있습니다. 기동 헬기들이 최강의 임무요원들과 함께 목표 지역으로 기동합니다. 펼치는 국민의 군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화려하게 전력을 과시한 합동 상륙작전 뒤에는 대한민국의 통신위성 아나시스가 있었습니다. 항공에 떠있는 무인 정찰기가 위성 아나시스와 전술 정보를 공유하며 펼친 육해 공군과 해병대의 합동작전. 최근에 전력화된 그 군 위성 통신 체계, 세계에서 10번째로 독자적으로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한 체계를 이용해서 통신하고 지휘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과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탄두 중량 제한이 사라지고 연료 사용 면에서도 다양성이 확보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국방기술. 우주라는 블루오션을 놓고 수많은 기업이 개발 경쟁을 벌이는 사이 우리 방산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또한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방산물자 수출 상위권에 있는 미국과 중국의 수출 증가량 대비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 증가량은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해외에서 큰 관심을 받는 만큼 높아진 대한민국 방위기술력의 위상. 지난 4월에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차세대 전투기 KF-21 CJ-1호기가 출고됐습니다.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전투기,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이 통과되면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13번째 국가가 되는데요. 20여 년 전이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내에서 전투기를 개발하는 필요성을 언급하셨고요. 외국에서 구매된 전투기들은 운영 유기를 하려면 많은 부품들을 국외에서 조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능 개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성능 개량을 실시해야 되는데 해당 국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요. 기술 이전이 쉽지 않은 방산기술. 부품 조달은 물론 성능 개량 승인까지 그동안 기술 보유 국가의 어깃장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잘 아시겠지만 A사 레이더 체계 통합 기술과 같은 기술을 미 측에서 이전을 거부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각계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수없이 많은 기술적 토의와 기술 확인 작업을 거쳤고요. 약속대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해 기술 이전을 요청했으나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미국. 결국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이언버더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행제어 시스템의 시험 시설인데요. 그것조차도 저희가 전 세계적 기술 이전이 안 돼가지고 우리 엔지니어들하고 그리고 또 국내 업체 8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두 헌신해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극복해왔고 대략 지금까지 온 거는 5, 6년 동안 그런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전자식 비행제어 검증 장비 아이언버드. 첫 국산 전투기 개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장비였기 때문에 국내 연구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 끝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KF-21이 비행에서 직면하게 될 환경을 입력해 실제 비행하듯 테스트하는 장비인데요. 네, 레프트 라이트 쪽으로 한번 와인더 턴 할게요. 라이트 와인더 턴, 라이트 와인더 턴, 컨티뉴, 컨티뉴, 컨티뉴. 오케이, 레벨. 아이언버드를 통해 첫 비행에 나서기 전 기술적 결함과 오류를 미리 점검합니다. 본 KF-21 아이언버드 시험실은 항공기 두뇌를 할 수 있는 전자식 비행제어 개통 요구도 검증과 가망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실입니다. 항공기와 가장 유사한 동적 시험 장비인 아이언버드 시험실에서는 실제 항공기에서는 시험할 수 없는 다양한 시험 환경과 결함 상황에서의 시험을 수행을 해서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시험 장비가 되겠습니다. 국가의 과학기술력이 모두 응집된 최초의 우리 전투기 KF-21. 이제 비상할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계획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개발 과정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잘 계획을 충족시켜 나가야 되겠죠. 지금 26년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꾸준히 양산을 해서 우리나라 국토 수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F-21 제작에는 국내 200여 개 이상의 민간 기업들이 참여했는데요. 그중 전투기의 전자부품을 담당했던 항공우주 통신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방산기술을 비롯해 항공우주 사업인 위성까지 위성통신과
항공전자 부문의 핵심 기술 등 다수의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곳은 육해 공군 장비 및 항공우주 장비를 설계 제작 후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업체는 위성통신 분야를 기반으로 방산기술을 넘어 항공우주 산업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 장비는 KF-21에 장착이 되어 장비 내부의 혼선을 방지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장비는 위성에 탑재되어 위성의 고해상도 영상 데이터를 지상에 전송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유일한 기술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혼선 방지 기술, 항공 전자장비 간의 주파수가 중복되어 발생하는 통신 오류나 장비 손상을 방지하는 장치인데요. 자체 개발 기간만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됐고 까다로운 인증시험 절차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위성 탑재체 기술은 해외에서는 기술 이전을 안 해주기 때문에 국산화를 통해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구를 감시하는 지구를 관찰하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들이 이제 막 연계돼서 이제 많이 탄생이 되게 되고 있고 이제 작은 회사들도 이제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핵심으로 끌고 가는 게 위성. 위성이 제일 높은 주파수를 쓰는 영역입니다.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미래의 가치들을 많이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린 탄탄한 방산 기술을 빌려 우주로 도약할 준비가 됐습니다. 지난 3월 성공적으로 발사된 차세대 중형위성 1호기. 90% 이상 국산 기술로 제작된 중형위성인데요. 중요한 건 내년에 발사될 2호기는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에서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요. 차세대 중형위성 2호기를 준비하는 곳. 우리나라 민간 우주 산업을 이끄는 기업을 찾아갔습니다. 위성 개발과 생산, 조립, 시험까지 한 곳에 이루어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우주센터. 작은 먼지 하나 허락하지 않는 것. 위성이 있는 청정실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에어샤워실을 통과해야 합니다. 전자기기에 이상을 줄 수 있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과정인데요. 조심스럽게 공개한 방에는 마무리 작업 중인 차세대 중형 2호기가 있습니다. 태양 전지판, 전자광학 카메라 등의 위성 기능을 시험하는 과정. 연구진들은 긴장하며 작업에 임하는데요. 손 보니까 손이 다들 깔끔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위생이나 미세먼지, 손톱 안에도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위성에 또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안전한 위성 제작을 위해 강력한 보안과 청정 환경을 유지하는 청정실. 다른 작업실에선 위성의 혈관 역할을 하는 작은 부품들을 수정 보완하는 섬세한 작업 중입니다. 완성된 버전은 현미경으로 확인하는데요. 이곳은 우주센터 내부에 있는 전장 제작 조립실입니다. 위성에 탑재되어 있는 컴퓨터, 전력 제어 분배 장치 등을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데 각 제품에 해당하는 보드를 매뉴얼로 납땜을 하는 곳입니다. 최첨단 기술로 무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제작 과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안정화 단계가 필요한데요. 저희들은 아직까지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개발이 안정화되고 나서 동일한 모델이 많이 생산이 되는 단계가 되면 저희들은 수작업에서 자동화 작업으로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작업 이후 자동화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쪽은 리플로 솔더링이라고 그래서 매뉴얼로 작업하고 있는 손으로 납땜하고 있던 것들이 자동화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면 약 80% 이상 자동화해서 납땜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그런 라인입니다. 94년도에 저희가 그 다목적 실용위성 1호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은 계속 항우연이 이제 설계한 것들을 구현하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차중 2호는 우리가 설계한 거를 우리가 구현한다는 첫 번째 위성이라는 점에서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남다르고요. 차중 위성이 잘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주관에서 지금 설계해서 개발하고 있는 차중 3, 4, 5호
또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 입장에서 가장 남다른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차세대 중형위성 사업이 되겠고요. 차세대 중형위성 2호기는 정부 출연 연구원이 아닌 민간 기업이 주관하는 프로젝트라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전투기 개발부터 누리호에 이어 위성까지 방산기술과 우주기술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기업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주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항공산업 발전이 빨랐기 때문에 항공산업에서 축적했던 경험들을 우주산업에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호 발사체 중량을 절감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그 서플라이 체인을 잘 구축해서 완성체를 경제적으로 만드는 방안, 그리고 제일 차이가 나는 게 항공기에서 적용되고 있는 양산 개념을 위성이나 발사체에 적용하는 그런 것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역할이나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접목이 되면 우리 우주 산업도 굉장히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스페이스 X를 꿈꾸며 우주를 향한 무한 날개짓을 하는 민간 기업. 이제 우주는 누구에게나 기회의 땅이 되었고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성장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수도권에서 열린 국내 최대 방위산업 행사장. 총 28개국 440업체가 참가해 항공우주 개발과 관련된 신기술 제품들을 전시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행사장에는 외국에서 온 국방장관, 군총장을 비롯해 300여 명의 정부 관계자와 2천여 명 이상의 외국인이 방문했습니다. 국방 강국의 첨단 방산 기술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 각국에서 온 방문객들은 우리의 새로운 기술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어떤 기술이 소개됐는지 살펴볼까요? 우주와 항공, 지상을 연결하는 도심 항공교통 기술인 일명 UAM. 안전하게 비행하기 위해서는 관제 시스템과 통신 등 인프라가 필요한데요. 완벽한 자율주행이 되려면 차량과 차량 간의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를 위해서는 적외도 통신위성을 이용해서 24시간 산이나 또는 강이나 또는 기타 건물에 어떤 방해 없이도 또는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 원활한 통신이 이루어져야지만 진정한 자율주행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적외도 위성통신에 대한 역량을 갖추게 되면 관제 시스템과 통신, UAM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행사장 한쪽에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거대한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누리호의 심장, 75톤급 액체 로켓 엔진, 실제 연소 실험에 사용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미사일에 들어가는 고체 엔진 관련해서 굉장히 제한된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을 많이 발전을 시켜왔고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액체 엔진을 이번에 저희가 성공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훨씬 더 많은 높이 올라가는 큰 위성들을 쏠 수 있는 그런 우주 발사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 기반을 확보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행사장에는 크고 작은 항공우주 기업들이 참가했는데요. 저희 통합 비행제어 컴퓨터 같은 경우는 무기형 드론에 이미 탑재가 되어 있고요. 저희 소형급 EGI 통합 함복장치, 항제명 EGI 통합 함복장치 같은 경우는 무기형 헬기라든가 전투기에 이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신호 항법 외에도 기지국이라든가 위성에 있는 시각을 동기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동기화를 해야 그만큼 거리적인 오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시각 동기화하는 유닛도 저희가 전시를 해주었습니다. 첨단 기술들이 총동원된 항공우주 장비들.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기 위해 기업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신식 장비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른쪽에 스틱을 이용해서 방향을 조정하고요. 속도는 한 200에서 220 정도 맞춰주시고 발은 자연스럽게 러더 페달 위에 올려주시고요. 착륙을 했을 때 양쪽 발 브레이크를 동시에 눌러서 항공기를 멈추겠습니다. VR 가상 환경을 이용해서 조종사의 훈련을 돕는 비행 훈련 장비입니다. 기존
그 시뮬레이터는 이 시야각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스크린을 이용하기 때문에 뭐 양쪽이라든지 위라든지 시야각 제한이 있어서 전술 훈련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요. VR 기기를 사용하면 이제 모든 환경이 가상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뭐 항공기의 뭐 뒤라든지 시야각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어지럽지는 않으세요? VR을 전에 착용해본 경험이 있어서 VR 착용했을 때 어지럽진 않고요. 실제로 시뮬레이터 탑승했을 때랑 비교를 했을 때 VR이 좀 더 시야각이 넓기 때문에 좀 더 잘 훈련을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항공우주 산업. 우리에게 우주시장의 강국으로 도약할 기회가 열렸고 미래의 먹거리를 챙길 준비 또한 됐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고 아르테미스 협정에도 가입된 이 현 상황에서 민간과 군이 가지고 있는 서로의 기술을 교류하고 협업해 나가야 제대로 된 우주 산업으로 발전하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발전을 위해서는 국방분야가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군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민간과 충실하게 서로 공유하고 또 민간이 개발하는 기술도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방사청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머지않아 우리 민간 기업이 초소형 위성 등을 개발하고 우리 힘으로 우주에 쏘아 올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면 군의 우주작전 수행 능력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국가의 우주 역량 강화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우주 전력을 지속 강화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주에서의 합동작전 수행 체계를 정립하는 등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국방 우주력을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인류의 꿈 우주. 강대국만의 영역이었던 우주에 우리도 우리 기술로 새로운 우주 시대를 열어갈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제 곧 스페이스 K가 광활한 우주를 누비길 기대해 봅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 우주라고 하는 영역이 나사만이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꿈의 영역으로 생각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기업에서 민간 주도 방식으로 비즈니스가 되는 산업이라고 하는 인식들이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산업 분야를 비롯해서 앞으로 우리 인류 미래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지구 상관없이 이런 모든 공간과 같이 이렇게 엮어서 생각할 수 있는 시대를 준비해야 되고 그 시대를 먼저 준비한 회사나 나라 거기가 주인공이죠. 대한민국 우주는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어릴 때 꿈꾸던 우주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이거 끝나면 달도 가야 되고요. 화성도 가야 되고 이러한 우주 개발을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또 희망을 갖고 이러한 것에 더 중점을 두고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해외 우주 선진국에 비해서 좀 늦은 편이지만은 계속해서 연구하고 발전시킨다면 우리도 가까운 시일 내에 화성도 갈 수 있고 행성 탐사도 할 수 있고 곧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희 세대가 안 되면 저희 후대 세대라도 그거는 반드시 이뤄낼 거니까요.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